어릴 때부터 돈 모은다고 모았는데 왜 나는 집이 없을까요? 저는 올해 환갑을 맞이한 주부입니다. 8년 정도 주부 영업으로 소소하게 돈을 벌다 남편 권유로 지금은 작은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은 300만원, 전체 지출은 130만원, 저축은 170만원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은다고 모았는데 여전히 무주택자인 현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나이 먹어서 빌라라도 있으면 이사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부동산 하나 장만하려 하는데 맞는 걸까요? 사실 남편과 현재 별거 중입니다. 남편과 헤어지게 된 이유는 솔직히 제 탓도 크다고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자주 욱하기도 했고 국가 코인으로 욕심을 부리다 큰 돈을 잃었거든요. 그때부터 남편과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을 넘긴 두 아이들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여전히 제가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정의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니 제가 무너지면 아이들도 같이 무너질 것 같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뭐가 좋다더라, 어디를 사야 한다더라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경매로 전 재산보다 비싼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8평 남짓되는 이 작은 빌라를 위해서 전 재산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니. 남들은 나이가 있으니 그냥 빌라라도 사서 살라는데 하루 14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다 쏟아붓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입찰보증금 2,100만원을 포기하고 전세살이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빌라라도 들어가 살아야 할까요? 가족과의 관계도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도 버거운데 빌라를 포기하면 보증금을 잃고 빌라를 사자니 앞으로 벌어질 일이 너무 두렵습니다. 제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지금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가계부를 한번 볼게요. 총 자산이 2억 4천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 정도, 그 나머지 현금으로 한 8, 9천 정도 있으신 것 같고요. 순자산은 부채가 지금 입찰 보증금으로 지금 2,100만 원 들어간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경매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입찰 보증금 넣고요.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 입찰 보증금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거 부채로 이제 생각하고 적어주신 것 같고, 저기서 부채를 빼면은 2억 2천만 원 정도의 순자산이 있으시고 지금 소득은 1년에 편의점 운영하시는데 300만 원 정도, 지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30만 원 정도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저축은 한 달에 170만 원 정도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을 한번 볼까요? 고민이 이제 요거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경매로 2억 5천짜리 빌라를 들어가서 사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빌라에 안 들어가고 뒤를 도모하면서 일단은 전세로 살아야 될지, 이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상황 설명을 한 상태에서 한번 연락을 드려서. 여보세요? 카타리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유디입니다. 네. 사연 잘 봤고요. 혹시 네. 이 사연을 보내기까지의 좀 감정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당일날 저 울면서 오고 네. 잠도 못 잤어요. 요즘 그래갖고 불안 증세로 잠도 막 새벽 4시면 깨고 막 이래요. 경매하셨는데 그 입찰 네. 보증금이 들어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불안하신 상황이시군요. 그게 한 9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실평이. 네. 신림동 쪽 어딘데. 아, 신림동이세요? 네. 너무 작고, 네. 그다음에 신축이라는 3년밖에 안 되고, 뭐 요즘 그 신축에 투룸이고 LB에 있으면 뭐 그 정도 가격은 능히 갈 거라고 하지만, 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살고 싶은 집이 아닌 잠깐의 눈이 했다게 해가지고 네. 단기 차익만 보자 했지만 요즘은 토어제로 실거주 해야 되고, 네. 실거주를 해도 또 나올 때는 내가 원할 때 빠지는 그게 안 될 건지, 네. 안 되면 어떡하고요. 그냥 정말로 노후자금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몰빵을 한 건데, 네. 내가 원하는 어떤 시점에 못 나오면은 음. 잠기는데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요. 이해했어요. 네네. 사연자분의 카타리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일단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잘 하셨어요. 잘 하신 게 뭐냐면은 이제 네. 앞으로 전세금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수도권의 공급도 많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소유의 주택을 사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건 잘 하셨는데, 이제 그 네. 주택을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형태의 주택을 사실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매를 혹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셨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부동산 같은 얼결에 뭐 이런 거 있는데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동조해가지고 네. 전 제가 낙찰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입찰 보증금 그거 돈 받으러 가는 줄 알고 나오라고 해서 했더니 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 어안이벙벙하고 대행자가 제가 생각하는, 제가 갖고 있는 돈보다 너무 높게 써줬고 속이 상했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오는 길에 막 울었어요. 대행자요?
어떤 대행자요? 이거를 대행해주고 이제 수수료를 네. 취하는 어떤 분을 저 만나서 그분한테 의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나중에 뭐 이거 다 자기가 해주고 지금 그리고 거기가 공실이 아니고 먼저 번 사람은 이제 허구에서 돈을 받아가 3억 9천을 받아가고 지금 네네. 100에 90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대요.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되고 네네, 그런 이해했어요. 것까지 네네네. 다 대행을 그 사람이 네. 해주는데 이 사람은 그날 가서 느낀 게 제가 어떤 상한선을 딱 꼬집어서 딱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기 하면 저기 안 될 것 같다는 식으로 하면서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운을 띄우면서 네네. 마지막 순간에도 돈을 더 올린 거예요. 아, 그걸 네네. 제가 제지했어야 되는데 저도 얼결에 막 그냥 네. 보고 있다 그냥 당하니까 제가 됐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버거우니까 두려움이 앞서니까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사실 제가 돈이 여윳돈이 많으면 그냥 한번 질러보고 그냥 해. 네네. 그렇지만 그게 그쵸. 아니니까는 네, 카타리나님. 네. 지금 되게 많이 속상하실 것 같고 되게 막막하실 것 네. 같은데 그래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솔루션을 준비를 했으니까 일단 같이 통화하면서 좀 해결을 네. 해볼게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빌라를 가져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고 카타리나님의 예산 안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거.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각 방향에 대한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이제 말씀을 네. 들어보시고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지금 카타리나님이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나이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익보다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네네. 그러니까 은퇴가 많이 남으셨거나 아니면은 뭐 5년, 10년 이상 계속 월급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공격적인 혹은 뭐 수익을 관점으로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에 대해서 매수를 접근하셔도 되는데요. 카타리나님은 수익보다는 철저하게 안전한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수익은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어떤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혹은 중단기적으로 괜찮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빌라는 신축이잖아요. 네. 근데 빌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여야 돼요. 네. 빌라를 가져가는 방법도 있어요. 가져가시고, 왜냐면은 빌라는 이제 카타리나님의 소유잖아요. 네. 앞으로 뭐 전세 보증금을 올려줄 일도 없고, 앞으로 근데 이 빌라에서 계속 안전하게 편하게 사셔도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전재산, 그러니까 전재산이 이제 2억 4천이시잖아요. 네. 2억 4천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낙찰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억 5천에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세금까지, 그러니까 취득세나 그런 까지 포함하면은 추가로 2억 6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가시는 거네요. 네. 그런 그쵸. 셈이니까. 그 2천만 원이면은 카타리나님 지금 월 저축이 170이시니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더 모으셔서 납부를 하셔야 돼요. 빌라는 대출 없는 카타리나님의 소유가 되고 앞으로도 그 빌라에서 편하게 사실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팔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네. 이- 그런 우려가 그쵸.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네. 번째는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근데 입찰 보증금이 2,100만 원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카타리나님 전 재산의 거의 10%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포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라도 이걸 포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당장 2천만 원을 포기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매수하시면 그래도 2천만 원보다는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요. 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파트를 매수하시면은. 그리고 지금 카타리나님이 대출을 안 받으시고 2억 2천 정도로 매수하실 수는 있는 아파트가 있으세요. 아, 제가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일단 그 시청자분들도 이제 같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네이버 부동산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카타리나님은 제가 통화 끝나고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어떤 네. 아파트가 좋은지. 그리고 화면은 다음 주에 영상이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왔고요. 지금 카타리나님이 어디에 거주하고 계세요? 구로동에 거주하고 일하는 곳은 네. 신대방이요. 신대방이세요. 그러면은 네. 7호선이나 아니면은 뭐 1호선 이 지하철 노선으로 출퇴근하실 수 있는 지역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이 이제 부천이라는 지역이에요. 경기도에. 네. 네. 부천 혹시 가보셨나요? 예, 예전에 살았어요. 이제 사셨어요. 안 그래도 거기 네. 선생님 중에서 네네. 상동 지역을 얘기하면서 네네.
그래서 상동에 관심도 조금은 있었어요. 그거 그거 그렇군요. 시청하면서. 네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부천에서 카타리나님의 네.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천을 한번 가볼게요. 그 부천은 크게 상동역, 그리고 부천시청역, 그리고 신중동역을 지나가는 7호선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그 송정역, 송내역, 그리고 뭐 중동역 이런 노선이 지나가는 1호선이 있습니다. 근데 7호선은 강남을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근데 1호선은 강남을 한 번에 가진 못하고 한 번 환승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호선보다는 7호선을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은 7호선 역세권에 내 집 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카타리나님의 예산이 대출 안 받고 지금 2억 2천 정도 있으시잖아요. 입찰 보증을 포기하면은 2억 2천 정도 있으시니까 가격대를 한 2억 3천 정도로 제가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2억 3천으로 세팅을 해보면 부천의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이버 부동산의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진 않은데 7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 2개 정도, 그리고 1호선 송내역의 아파트들이 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미리네 마을에 있는 10평대 아파트, 그 1호선 송내역에 반달 마을에 10평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 네. 되도록이면은 7호선 라인으로 접근하면 좋으니까 미리네 마을에 있는 10평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접근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걸 미리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2억 2천으로는 좀 부족하고 최저가가 한 2억 3천 정도 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카타리나님의 사연을 좀 상황을 말씀해 보시고 한 1,000만 원 정도 내고를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게 내고가 안 되면은 1호선 라인에 또 반달마을에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달마을은 1억대 중후반의 매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평형이 높은 곳은 또 2억 2천, 2억 3천대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파트들 중에 하나를 매수하시고 신대방 쪽으로 편하게 출퇴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출 없이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돈 들어갈 일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미리네 마을이 7호선 여기가 더 낫긴 낫다 이거잖아요. 입지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를 우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고, 네. 그리고 지금 이 네. 아파트들이 과거 고점 대비 좀 많이 가격이 빠져 있고 거의 회복을 못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아파트들이 뭐 언제 다시 고점을 회복할지 모르겠지만 그 처음에 말씀하신 빌라보다는 더 많이, 그리고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이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빌라 가지고 오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 매수하시는 것 중에서 좀 어떤 부분이 조금 마음이 가세요? 그래도 아파트가 더 낫지 않아요. 그쵸. 저도 아파트가 더 나을 것 같고, 당장 2,100만 원 포기하시는 게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만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그래도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좀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같은 시기에 내 집 마련을 선택하신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부동산 가셔서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노력이 앞으로 뭐 2년 뒤에 전세로 만약에 거주를 하신다면은 전세 보증금을 생각보다 많이 올려주실 수도 있어요. 또 집값도 많이 올라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만 생각하시고 그 전까지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뭐 경매를 하시고 뭐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시고 이런 일들은 해프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잊어야죠. 네네. 그래도 저랑 통화를 해보고 나서 처음에 카타린다님이 조금 격양돼 있으셨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지신 것 같아요. 많이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지금 그래도 지금 지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십사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지금 60대시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미리네 마을을 가시려면은 7호선 부천시청역에 내리셔서, 그래도 미리네 마을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쪽을 가셔서 그냥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2억 2천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제가 설명드린 아파트가 부동산 사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안 깎아준다, 내고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그 1호선 송내역에서 내리시면은 2번 출구로 나가셔서 좌측으로 투썸플레이스 쪽으로 꺾으시면은 반달마을이 있어요. 그 반달마을에 있는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2억 2천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보시고 그 아파트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아파트는 다 싸거든요. 저평가돼 있어요. 가격이 많이 안 올랐고. 그래서 저는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그래도 조금은 오를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막 갑자기 올라간다 그런 마음보다는 네. 우리가 뭐 화폐 가치, 즉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물가 상승 정도로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제가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돈을 번다는 관점보다는 그래도 안정성 관점에서 접근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앞으로 이제 전세금 안 올리고 편하게 이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출퇴근도 편하게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한번 가볼게요. 제가 주말에. 아, 좋아요. 너무 지금 마음이 편해지신 게 보여서 너무 제가 마음이 좋고, 혹시 지금까지 들으셨을 때 좀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가 제일 답답해갖고 두렵고 막연한 불안감이랑 막 이런 게, 그날에 저도 가서 내가 원할 때 나오질 못하면 이건 그야말로 막 이런 것 때문에도 가고 네. 싶지도 않았고 막 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막 교차를 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 네. 잠을 못 자고 그랬어요, 제가. 네. 근데 이제 잠을 이제 좀 푹 주무시고, 이제 또 네.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너네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더 네. 드릴게요. 네, 그 주식이랑 코인도 하셨어요, 혹시? 네, 아. 다 저기 됐어요. 네. 별로 저 주식은 아주 많이 말아 먹었고 네. 저기 코인은 그냥 리플 저가에 조금 사가지고 손해는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일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하나 생각이 나서, 사연자분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사는 게 이제 팍팍 하셨을 것 같아요. 사는 동안. 네, 되게 이런저런 일들도 있으셨고, 또 지금도 편의점 운영하시고 하루에 14시간씩 그렇게 일하시고, 그게 이제 사람이 사실 그렇게 내가 몸이 고생하고 힘들어 보지 않으면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저는 이제 옛날에 투자 처음 할 때 저도 몸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그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보통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내가 몸이 지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깊은 고민이나 결정을 할 때 깊게 심사숙고를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못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사연자분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믿거든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게 좋다고 하면 그냥 나 너무 힘든데 그냥 좋다니까 저거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좀 전에 유진님이 얘기해 준 거를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하신 다음에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코인도 리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비트코인 같은 메인 코인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알트코인이고, 시총도 작고 변동성이 엄청 큰 거거든요. 거기서 일반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일반인이 돈을 번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투자를 좀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누구 말을 듣거나 어떤 요행을 바라고 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 말 듣고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노후 준비하실 때는 지금 현재 집을 사시게 되면 대출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때 주택연금으로 활용을 하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내 집 마련 이후에 최선일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아까보다 목소리 좋아지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많이 봐주시고 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톡 주무세요. 6년 동안 그 모아놨던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였고, 그 1,500만 원이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도 그때는 몰랐어요. 26살 이제 취직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나의 세상이다 이러면서 월급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족족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았었는데, 아이가 되게 많이 아파가지고 입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한 5개월,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 우리 아이가 정말 몸이 아팠을 때 내가 돈이라도 있어야 우리 아이를 돌볼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제가 쓰기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나는 욜로야, 내 미래는 없어 라고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 왜 노후 대비를 안 해놨어,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고, 제가 열반 기초반이라는 그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투자 기준에 맞는 것만 사도 순자산 10억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뇌리에 꽂혔고, 그 말씀을 항상 5년 동안 투자하면서 지켰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종잣돈을 한 번에 넣는 거거든요.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누군가한테는 작은 돈으로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1년을 모았을 때 내가 최대로 모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 돈을 내가 부동산 투자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잃지 않는 투자 기준을 배워야 되고요. 그 기준을 배운 다음에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돼요. 가격이 쌀 때 사는 기준을 가지고 가면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상관없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되게 막막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나는 부모님 도움도 못 받고 내 월급으로는 내 미래가 답이 없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마음에 안 들면 그 현실을 부자가 되는 길로 바꿨던 그 부자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자를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이 강의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노후 대비를 했지? 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강의를 들어보시고, 그 강의에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신 다음에 내가 지금 너무 막막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의 행동들을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는 건 여러분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노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려고 노력만 하신다면은 저보다 더 많은 자산을 쌓으실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